미국은 전체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옵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내부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이번이 지금 확실하게 따라나서 방향이 좀 다르네요. 많이 좀 네. 많이 더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업들의 예상이익, 상향식으로 보았던 예상이익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괴리가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가 좀 뭐랄까 경계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 결국은 네. 소비가 여기서 둔화를 넘어서 침체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 이익도 과거의 경험상 달려 내려올 거고, 그러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두 가지 이익도 빠지고 멀티플도 빠지면은 상당히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하루빨리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긴축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미국 대선의 소용돌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슈 반영하고 이걸 또 거쳐서 빠르게 실적으로 시선이 또 이동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가 또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지겠지요. 네. 지금 어떻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궁금해요. 예,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사이에 연초 이후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대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들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1사분기 이하 2사분기에도 S&P 500 전체의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대비 이번 2분기가 대략 한 10% 역시 그 EPS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비해서 1%포인트 더 올라간 거예요, 성장률이. 네. 그만큼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충족시키고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데 오늘 첫 단주가 깨어졌습니다. 네. 이번 주랑 다음 주가 S&P 500개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올해 이번 주 30%, 다음 주 30%, 60%인데 오늘 첫 단추가 테슬라하고 알파벳인데 안타깝게도 첫 단추가 잘 껴진 것 같진 않아요. 테슬라는 뭐 당연히 실적이 원래 테슬라는 제가 한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3월부터 4월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 시즌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서서히 실망으로 내려왔던 건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려졌다가 계속 실망하면서 빠졌는데 이번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것이 뒤로 밀리면서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알파벳은 오늘 제가 언뜻 봤을 때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지금 장외에서 많이 비교적 마이너스를 1%대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역시 워낙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실적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잘 나오는 건 앞으로 더 잘 나올 거라고 얘기해줘라고 입을 다 주목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충족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좀 더 이번 주 다음 주가 향후 하반기 미국 시장의 그런 상당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 해왔던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잘 해왔고 이익도 충분히 내왔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 상승, 이 지수 상승도 이끌어왔었던 거기 때문에 눈높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껏 좀 높아져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충족을 못하면 주가에 좀 바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내년 이익 성장률 2025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 유럽 추정 방식에 따라서 격차가 크다고요? 이건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올해 큰 흐름은 빅테크가 쭉 끌고 가다가 네. 앞에 차트 봤지만 분기별로 1, 4분기가 작년 4분기 제일 좋았죠. 네. 1, 4분기, 2, 4분기 내려오면서 워낙 고성장이지만 천천히 내려오면서 올해 연간 전체가 나머지 기업들 그러니까 496개, 4개 뺀 결국은 M7은 493개가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네. 올해 연간으로는 11% 성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바텀업이라고 하죠. 개별 종목들 추정을 다 해서 모아갖고 봤더니 올해 S&P 500이 11% 성장한다. 근데 내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14% 오히려
더 큰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지금 요 이제 다음 차트에 나와 있는 게 S&P 500에 지금 하늘색 바가 네. 14%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은 뭐 11%, 일본 10%, 그다음 아시아 태평양 우리나라 속해 있는 이거 14%. 기본적으로 내년 성장을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향식 바텀업이라는 것이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을 다 모아서 컨센서스를 가지고 썸을 하는 이 방식이 하나 있고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하향식 뭐냐면 이거는 GDP 성장이 얼만큼 돼, 소비가 얼만큼 돼, 뭐 물가는 어느 정도야, 금리는 어느 정도야, 그 다음에 좀 관련된 법인세율은 얼마야, 네. 뭐 이런 식의 소위 큰 매크로 지표들을 가지고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S&P 500의 올해 예상 내년도 이익 성장은 얼만큼이다. 이렇게 방식으로 보면 지금 내년도는 6%. 그러면 상향식은 14% 예상하는데 하향식은 6%. 격차가 엄청 크죠. 네. 평상시에는 보통 이 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서로 간에 그 보는 시각하고 보는 숫자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격차가 커졌을 때 뭐든지 괴리가 커졌을 때는 조심할 타이밍이자 누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냐, 너무 누가 비관적으로 보냐, 이것들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여기서 하향식 추정이 상향식 추정보다도 거의 반 이상 낮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매크로에 비해서 실적은 높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크로는 좀 안 좋은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익은 좀 더 난다, 뭐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전에도 봤지만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네.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예상보다 계속 안 좋아갖고 지금 네. 미국이 상당히 과거 역대급으로 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 지표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그럼 왜 하향식 투자,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추정을 했던 전략가들은 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느냐, 네. 그걸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은 전체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옵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는 소비자의 큰 행동 패턴을 보는 게 뭐 소매 판매도 있고 이것저것 있지만, 제일 크게 보는 게 향후의 전망 이런 걸 봤을 때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그 소비자 신뢰 지수. 이제 여기서는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지표가 그 내부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변하느냐가 지금 나오는 게 짙은 파란색 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주황색, 이게 붉은색 선은 S&P 500의 향후 예상 이익의 증가율입니다. 좀 보시면 긴 1980년대하고 지금까지 이런 장기 차트를 보시면 방향성이 어떤 것 같으세요? 거의 일치. 거의 똑같이 네. 움직이죠.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을 결정한다라고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네. 가끔 얘네들이 따로 놀아요. 그런 시기가 있네요. 예, 네, 가끔 따로 노는데 네. 이번이 지금 확실하게 따로 나서 방향이 좀 다르네요. 많이 네. 많이 더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업들의 예상이익, 그 상향식으로 보았던 예상이익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괴리가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가 좀 뭐랄까 경계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 우리가 꼭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지갑을 점점 닫고 소비 쪽으로 좀 부정적인 심리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인데 이익은 잘 난다. 이거 이유가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여기 AI도 들어가고 뭐 네. 효율성 이런 것도 좀 들어갈까요? 그런데 뭐 네. 사실 생산성이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바뀔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거는 생산성보다는 그냥 AI 하드웨어 업체들이 GPU 만들고 돈을 잘 HBM 벌고 만들고 있다. 이런 데들이 돈 잘 벌고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저 EPS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네. 자사주 소각이 들어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소비자들의 소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면서 일시적으로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 애널리스트들이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걸 봐서는 앞으로 아마 이익도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상승작용도 일으키는 것도 분명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나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80년대부터 앞서서 보여주신 차트를 보면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는 좀 일치를 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동행을 해 갈 텐데 어디에 따라가느냐가 이게 문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기업 그럼 이익을 좋죠. 따라가는 게 지금 베스트. 네. 그리고 이제 주가도 더 가고. 네. 근데 과거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었던 것이 과거에 3번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1989년도, 2000년도, 2018년도 3번의 큰 괴리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서로 벌어집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빠지는데 기업 이익은 올라가요. 벌어지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더 내려가면 그러면 시차를 두고 못 견디고 기업 이익이 달려 내려오더라. 네. 예, 지금 그것이 89년도, 2000년도, 2018년도 3번의 큰 괴리에서 결국은 만나긴 만나는데 결국은 기업 이익이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으로 같이 만나는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연준한테 금리 인하를 7월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네. 소비가 여기서 둔화를 넘어서 침체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 이익도 과거의 경험상 달려 내려올 거고 그러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주가 수준, 멀티플 수준이 두 가지 이익도 빠지고 멀티플도 빠지면은 상당히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자자들은 연준의 입을 바라보고 연준이 하루빨리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긴축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비를 따라간다. 이익을 따라가면 오히려 이 차트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겠지만 결국엔 소비를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대선 국면으로 하반기 들어서서는 미국 중심으로 들어선 게 확연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선거의 해라고 했는데 사실 상반기는 그냥 뭐 영향이 미미했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서는 확실히 변수도 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많이 지금 좀 휘둘리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변동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계절적인? 예,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과거를 보는 이유가 이게 항상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느 시점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그 이유는 어쩔 땐 잘 알 수 없어도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를 보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쨌든 그걸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이게 이제 1990년도 정도부터 지금까지 총 한 8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선회가 있었던 해 일별로 빅스 변동성 지수, 일부 공포 지수라고 하는 이런 그 변동성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1년 단위로 총 8번을 평균을 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보통 그 연초에 좀 빅스가 올랐다가 변동이 컸다가 여름으로 다가오면서 상당히 안정을 찾았다가 이 한 7월부터 한 10월까지 10월 말까지는 다시 변동성 지수가 우상향하는 그리고 11월이 넘어서면서 다시 또 이제 안정을 찾는 이런 흐름이 대선 8번 내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8번 중에 큰 변동이 있었던 대선에 있었던 해가 2번 있습니다.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로 2020년에 코로나 때 이 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은 그 변동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한 차트도 보면 높이는 좀 낮아지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우상향하는 모습 추세는 유지된다. 그리고 올해 붉은색 선으로 보시면은 올해도 연초에 그러한 변동성이 4월로 좀 밀린 경향이 있지만 있었었고 네. 지금 확실히 7월 들어서서는 과거의 그런 장기 패턴, 그 계절성을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제일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이런 계절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 알 필요가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계절성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 이외에 실제로 보면 이게 좀 단기적으로 끝나면 제 패턴을 찾아갑니까, 대표님? 이게 이제 네. 이게 이제 뭐랄까 계절성 이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왜 뭐가 주느냐 이제 굳이 해석을 하면 네. 보통 이맘때부터 보면 7, 8월부터 미국은 무슨 대선에 무슨 일이 있냐면 양당의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지금의 상황이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대선 때 원사이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51대 49로 항상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길지에 따라서 변동성 크고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시장 변동이 크고 그리고 이맘때 되면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큰 돈을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몰리면서 결과론적으로 이맘때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지금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 걱정은 여기 하나 같은 더 큰 그 흐름이 맞물린 게 연준의 역대급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 변동성 지수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차트인데 네. 심플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차트가 뭐냐면 하늘색 선이 앞에 우리가 봤던 빅스 변동성 지수의 그러한 추이고요.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게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지금 이곳이 2년 시차를 두고 있거든요. 결국은 빅스가 2년 후에 이제 이 연준의 그 기준금리 추이를 쫓아가고 있는 건데 지금 딱 보시면은 지금 연준이 2022년 초에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지금 빅스가 이제 가 있는 거죠. 2년 전부터 금리 인상했으니까. 네네. 결론적으로 이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긴축한다는 얘기고 경기를 둔화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과열됐다 생각하는 거니까. 통상 그런 것이 보통은 늘 과거의 경험상 과하게 소위 이제 그걸 보통 정책 과잉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경기가 둔화 내지는 침체로 가다 보니까 결국 2년의 시차를 두고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의 그림을 보면 정말로 피팅이 기가 막히게 누가 일부러 그린 것도 아닌데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마치 연준이 금리 변동성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시점이 하필이면 지금 그 소위 대선의 계절성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시점 플러스 지금 연준의 그러한 금리 인상 업적 역대급 금리 인상 주기의 후폭풍이 영향이 경기에 본격적으로 맞닥뜨린 두 개가 동시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절성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의 있고 연준도 좀 늦지 않게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해 주면서 이 상황에 대응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이미 된 거고요. 네. 첫 인하 시작을 이제 언제 할 것인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7월이냐 9월이냐 그 이후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이게 또 대선까지 좀 맞물리면서 트럼프 후보는 뭐 옳은 일은 그 대선 전에는 내리지 않는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뭐 파월 의장의 임기 얘기까지 뭐 하고 있는 상황 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약간 음모론자 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를 너무 미워하니까 연준 관계자들도 그리고 파월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트럼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 빨리 해갖고 그 경기를 부양해서 민주당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음모론까지도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사실은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하고 그 블룸버그의 그러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때 5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트럼프의 향후 경제 정책,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2.0은 5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약달러, 네. 그다음에 저금리, 저세율, 그다음에 리쇼어링, 네. 공장 다 갖고 들어와. 마지막으로 관세 무기화. 네. 5가지인데 저금리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선거 전까지는 안 돼.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분명 영향을 받을 만도 해요. 트럼프가 워낙 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연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할까? 과거를 보면은 지금 그게 1950년대부터 거의 70여 년간 이게 보면 준비해오신 자료 보여주세요. 대선이 있었던 해. 네. 대선이 있었던 해 연준이 금리를 움직였을까? 매번 움직였다. 총 이 중에 이게 16번, 17번 중에 16번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했다. 네. 그러니까 대선이 있다고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쪽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보면 인상도 9번, 인하도 7번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연준이 독립적으로 움직인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증거, 근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투자자분들이 대선 판도 때문에 연준이 휘둘리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상황에 맞춰서 연준이 지금 움직일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빠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이냐 9월이냐 일단 시작은 9월 90% 이상으로 페드워치 기준으로 맞습니다. 인하는 뭐 저도 보고 개인적으로 있는데 거의 동의합니다. 9월에 네네. 동의하시는 상황이고 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인하 시기에 대한 좀 얘기들 주변의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 내릴지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죠. FOMC 잘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